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홍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틴필름 챕터 중에서 CVD 공정 장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컨텐츠입니다. CVD 공정 소개를 바탕으로 CVD 공정의 역할 및 이해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CVD 제조 장비에 의해 반도체 장비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CVD 주요 공정 장비의 소개, 그리고 다섯 번째는 향후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CVD 공정 개요입니다. 데포지션이라고 하는 증착은 웨이퍼의 물질을 형성하는 공정으로 크게 CVD, PVD, ALD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정은 ALD를 CVD로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게요. CVD, PVD, ALD. 자, 데포지션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틴필름, 아주 얇은 두께를 가진 필름을 반도체 제조 공정에 증착되어 패터닝되는 여러 종류의 방막을 총칭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틴필름은 얇은 방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결국 패터닝이라고 하는 것은 포토리토그래피와 그래피와 에치 공정을 포함하는 그 과정입니다. 패터닝 후 웨이퍼 위에 최종적으로 남겨져서 각각의 역할을 한다. 틴필름은 크게 절연막, CVD 절연막과 PVD 금속 배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ALD 배선은 금속도 되고 절연막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절연막 기능을 하는 것과 파워 서플라이의 시그널 라인 기능을 하는 메탈 라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는 D램 메모리 셀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메모리 셀 중에 왼쪽에는 이제 메모리 셀이고 오른쪽에는 페리퍼럴 서킷이라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커패시터나 또는 이렇게 절연층으로 사용되는 ILD와 IMD, 인터레이어 다이렉트릭, 즉 이 메탈 레이어와 소자 레이어의 구분을 짓고 있는 인터레이어 다이렉트릭 커패시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IMD라고 하는 것은 인터메탈 다이렉트릭이라고 해서 인터메탈 다이렉트릭, 메탈하고 메탈 사이를 의미합니다. 물론 메탈하고 메탈 사이는 비아로 연결이 되어 있죠. 또한 STI라고 하는 부분, 즉 쉘로우 트렌치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아이소 공정에서 이 아이소에 대한 물질도 다이렉트릭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다이렉트릭으로 증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탈 라인을 살펴볼게요. 메탈 투 메탈의 비아는 금속으로 돼야 되죠. 그리고 메탈도 금속입니다. 그리고 또 메탈 컨택 부분이 있습니다. M1과 이 컨택 부분을 빈라인을 컨택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컨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메탈 컨택이라고 되고, 빈라인도 금속 선이죠. 그래서 빈라인과 빈라인 컨택 부분도 있습니다. 표면의 실리콘 표면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실리사이드라는 공정을 하는데, 타이타늄 또는 코발트 실리사이드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타이타늄 실리사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 실리사이드에 해당되는 물질도 금속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금속 물질은 PVD를 사용한다, 절연 물질은 CVD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얼추 90% 정도는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VD는 공정 초기의 절연막부터 층간의 절연막을 구성한다. 절연막. 그래서 절연막은 STI, Shallow Trench Isolation, ILD, Interlayer Dielectric, IMD, Intermetal Dielectric, 그 다음에 패시베이션으로 구분을 합니다. 패시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맨 윗 레이어의 보호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공정은 주로 PCVD, LPCVD, HDPCVD, LPCVD는 Low Pressure CVD를 얘기하고요. PCVD는 Plasma Enhanced CVD를 의미합니다. HDPCVD는 High Density Plasma CVD고요. ALD, Atomic Layer Deposition, SOD, Spin-on Dielectric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을 통해서, 이런 장비를 통해서 또는 이 장비를 사용한 공정을 통해서 CVD 방막을 증착을 하고, ALD 공정으로, Atomic Layer Deposition 공정으로는 주로 하이-K 물질을 증착을 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일부의 공정에서는 로우-K를 증착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PVD는 Physical Vapor Deposition이라고 해서 메탈 배선을 의미합니다. 게이트나 빈라인이나 빈라인 컨택을 하는 타이타늄이나 텅스텐,
그 다음에 커패시터 전극, 또 커패시터 전극으로 사용되는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 배리어로 사용되는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 등에 해당되고요. 물론 당연히 알루미늄도 있고 카퍼 메탈 배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W라고 화학기호를 표시하는 텅스텐 컨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ALD로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 공정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PBD와 CVD를 구분해 놓은 표입니다.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과 피지컬 베이퍼 데포지션의 정의를 보면 반응 기체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여기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그래서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과 피지컬 베이퍼 데포지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종류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PCVD, Thermal CVD, APCVD, LPCVD, ALD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PVD는 DC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라고 하는 DC 파워를 사용하거나 RF를 인가해줘서 사용을 하는 마그네트론, RF를 인가해서 사용하고, 그 아이온 건, 즉 메탈이 있는 곳에 플라즈마의 덴시티를 높게 하기 위해서 연구 자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그네트론을 사용하는 스퍼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스택 커버리가 좋고요. 그 다음에 필름 thickness 컨트롤이 좋습니다. THK는 thickness의 약자로, 두께의 약자로 이렇게 반도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도핑과 화학 조성 조절이 용이하다. 클린 프로세스다. 즉 케미컬 리액션이 없기 때문에 피지컬한 데포지션만 사용하고 템퍼레처가 낮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어디션도 괜찮고요. 단점은 CVD의 단점은 턱식 가스를 사용합니다. 턱식 가스라는 것은 인체에 유해한 가스들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하드웨어 구성이, 장비의 구성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파티클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파티클의 이슈가 정말 중요한 공정이 바로 CVD 공정이다. PVD 공정에서 단점은 스택 커버리지가 별로 좋지 않거나 유니포머티가 좀 좋지 않거나, 또는 필름 thickness 관리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물질적인 걸로 보면 CVD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BPSG라고 하는 보로 파스포 실리케이트 글래스, 보론과 파스포러스를 같이 도핑한 실리케이트 글래스를 얘기하고요. SION, 사이온이라고 얘기하는 실리콘 옥시나이트라이드, 그 다음에 CVD 텅스텐,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 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피지컬 베이퍼 데포지션은 알루미늄, 코발트, 타이타늄, 텅스텐,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 같은 그런 물질을 주로 증착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자, CVD 공정을 정의해 보자면, CVD 공정은 화학 기상 증착이란 방법으로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 챔버에 주입한 기체의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웨이퍼 표면에 다결정 또는 비정질 반도체 막을 형성하고 절연막을 형성한다. CVD 공정의 주요 반응 메커니즘은 공급된 가스에 의해서 에너지 변환에 의한 케미컬 리액션에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mass transport of reactant라고 하는 그 반응 기체들을 어떤 체인버 안에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 반응 기체 내에서 열에 의해서 또는 플라즈마에 의해서 이 반응 기체들이 분해가 되면서 서로 만나고자 하는, 서로 형성하고자 하는 그 기체의 프리커서를 형성하면서 표면에 업섭션 돼서 필름을 형성하고 반응되지 않은 물질들은 배기로 빠져나간다 라는 그런 어떤 그 화학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화학적인 메커니즘을 안으로 들여다보면 알파라고 하는 가스와 베타라고 하는 가스를, 또는 다른 가스들도, 혼합가스도 있겠죠. 어떤 이런 가스들을, 가스 페이스의 재료들, 스피시스를, 종류, 가스 상태의 분자들을 집어넣어주고, 어느 정도 반응을 하면 A라고 하는 solid 필름, 고체 필름이 형성되고, B라고 하는 기체 반응물이 형성돼서 바이 프로덕트가 배출되는 그런 형태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반응이 일어나려고 하면 리액션, 반응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기 위해서 가해주는 반응 에너지를 열을 사용하거나 플라즈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열을 사용하는 CVD를 Thermal CVD라고 하고,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것들을 Plasma Enhanced CVD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리액션 그 다이어그램을 보면 우리 어떤 물질이 A와 B가 리액턴트가 각각이 갖고 있는 물질이 이렇게 있다면 A와 B가 결합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그만큼의 에너지를 외부에서 공급해 줘야지만 그런 반응이 일어나고, 실제 반응이 일어났을 때 나고 나서는 바이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훨씬 더 작아서 더 이상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사이에서, 즉 원래 가지고 있는 것과 바이 프로덕트가 형성될 때 열이 방출되고 그러니까 델타 H가 방출되고,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필요하다. 맨 위에 보이는 SiO2H5에 4개가 분자가 4개 들어있는 거, 요것을 사일레인이라고, 테오스라고 합니다. 테트라 에틸 오소 실리케이트 글래스라, 테트라 에틸 실리케이트 글래스라고 해서, 요 에틸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리케이트 글래스라는 것은 SI와 4개가 뭐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의미합니다. 사일레인도 그런 구조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SI에 요런 화학기호가 있는 것을 테오스라고 하는데, 테오스는 산소하고 반응이 일어나서 SiO2를 형성하고 나머지 기체들이 바이프로덕트로 빠져나가는 테오스 옥사이드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SiH4는 사일레인이라고 하는 가스입니다. 사일레인 가스에 2개의 N2O를 반응시키면 산소와 질소의 싱글 결합이 쉽게 깨지기 때문에 N이 많이 형성이 되기도 하지만 O가 더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N도 형성되고 O도 형성되지만 이 O가 더 잘 반응하는 온도 압력 조건에서 SiO2를 만들어내고요. SiH4 같은 경우에는 NH3라는 암모니아 가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NH3라는 가스를 사용해서 H와 N의 싱글 결합이 분해가 됐을 때 N이 만들어지고, 그 N이 사일레인에 있는 실리콘과 결합을 해서 Si3N4, PCVD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만들어지는 케미컬 리액션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CVD의 압력별 분류를 보면 APCVD, SACVD, LPCVD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반응 에너지를 로 구분을 한다면 플라즈마를 사용했느냐, 서머를 사용했느냐, 또는 밀도가 높은 플라즈마를 사용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 에너지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틴필름의 역할 구분에서 이 결과물이 다이렉트리로 사용되느냐, 하드 마스크로 사용되느냐, 갭필 용도로 사용하느냐, 안티 리플렉티브 코팅 용도로 사용하느냐, 로우 K 물질이냐, 하이 K 물질이냐에 따라서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CVD 공정이다라고 하면 그 공정으로 어떤 소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공정이 달라집니다. 다이렉트릭 PCVD냐, 하드 마스크 PCVD냐, 갭필 PCVD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VD, 즉 증착이 그냥 덮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증착하느냐에 관심을 두어야 되고요. 자, 어떤 물질을, 옥사이드냐, 나이트라이드냐, 옥시나이트라이드냐, 카본이냐, 요 4가지 물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 4가지 물질을, 어떤 물질, 4가지 물질인데 그 물질의 조성이 실리콘 옥사이드냐, 또는 BPSG냐, 또 테오스 옥사이드, 테오스의 형태를, 소스를 가지고 있는 실리콘 옥사이드냐, 사일레인으로 사용한 실리콘 옥사이드냐, BPSG냐, SiO2, 사일레인을 사용한 SiO2냐, SOD냐, 스피논 다이렉트릭이냐, 또 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Si3N4인데 요게 잘못됐네요. 오타가 있었네요. Si3N4로 오타가 있습니다. 화학식에서 옥시나이트라이드 SiON인데 O와 N의 퍼센트 비율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그리고 카본, 탄소를 어떻게 증착할 것이냐가 서로 다 다른 공정이다. 그리고 장비 기업들도 다 다른 기업에서 이런 장비들을 공급한다. 자, 소스는 당연히 테오스를 쓰거나 사일렌을 쓰거나, BPSG 같은 경우에는 테오스에다가 또 트라이메틸 보레이트라고 하는 TMB, 그리고 트라이메틸 파스파이트라고 하는 TMP라고 하는 그런 소재를 사용합니다. 실리콘 옥사이드, 또 HDPCVD를 만들 때는
마찬가지로 SiH4에 O2를 직접 사용하기도 하고요. 뭐 직접은 아니지만 N2O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N2O를 사용하시는 것이 맞고, 또는 O2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SOD는 스피논 카본이라고 해서 코팅하고 악시데이션을 합니다. 즉 코팅을 한다, 스핀 코팅을 하고 열 처리를 해주는 그런 공정을 통해서 바로 다이엘렉트릭을 만들고 갭필에 사용된다.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헐드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패시베이션으로 사용하거나, 실리콘 옥시 나이트라이드는 PECVD로 공정을 하지만 ARC라고 하는 안티 리플렉티브 코팅이나 패시베이션 용도로 사용합니다. 자, 카본, PECVD 카본도 공정에 사용하는데 주로 하드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구조가 아모르포스한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레이어를 아모르포스 카본 레이어다, ACL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사일로제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사일로제인이라는 것이 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4개죠. 여기까지 4개라고 보시면 이렇게 4개가, 실리콘에 4개가 다 붙어 있는 걸 사일로제인이라고 하고, 그것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래서 폴리사일로제인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고분자의 형태들이 코팅이 되고 또는 증착이 돼서 이렇게 SiO2의 다결정의 물질을 만들거나 다결정은 아니죠. 아모르포스한 상태의 어떤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소자에 사용된 예를 보면 여기가 폴리실리콘 게이트가 되고요. 밑에가 게이록사이드입니다. 옆에 요 셀과 요 셀을 분리해주기 위해서 STI가 있겠지만, 여기는 게이트 쪽을 분리해서 메탈 라인을 분리하기 위한 BPSG가 있습니다. BPSG가 있고, 위에 폴리실리콘으로 또 메탈 라인이 있거나 어떤 다른 용도의 무엇인가를 했다라면 BPSG가 여기에 이렇게 증착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학적인 요소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요게 테오스 소스죠. 테오스 SI에 에틸이 4개가 있는 테트라에틸이니까 거기에 물을 좀 가하면서 물을 가한다는 의미는 수분이 공급된 상태에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SiOH4라는 형태로 분자 구조가 바뀌게 되고요. 그때 또 다시 열이 가해지면 SiOH4라는 것이 여러 개로 묶어지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H가 빠져나가서, 열에 의해서 H가 빠져나가면서 SiO라는 그런 형태의 SiO2라는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물질들은 어떤 장비에서 공정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런 PECVD 장비에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렇게 테오스 소스를 여기다 담아 놓고요. 요 질소 밸브의 가스를 열어서 테오스 소스에 질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버블이 일어나겠죠. 여기 공급되면서 그 버블로 되면서 테오스가 증기가 발생을 해서 챔버 안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도펀트도 같이 도핑을 하기 위해서 질소 가스를 같이 도펀트가 있는 곳에, 즉 파스포러스나 보론 같은 성분이 담겨 있는 그런 액체가 되겠죠. 그렇게 여기다 동일한 방법으로 버블링을 해주면 바로 가스가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챔버 안에서는 테오스 공정과 그다음에 도핑 공정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자, 요 안에 챔버 안에 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RF 제너레이터에서 공급을 합니다. 파워를 공급해서 플라즈마를 형성하고요. 그다음에 반응물이 웨이퍼 위에 형성이 되겠죠. 반응되지 않은 물질들은 진공 펌프를 통해서 챔버 밖으로 배기가 됩니다. 자, 테오스 실리콘이라고 하는 그것을 조금 더 화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실리콘에 옥사이드가 이렇게 달려 있고, 그 옆에 에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에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실리콘 주변에 4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리려면, SiO2를 만들어 떨어뜨리려면 얘네들이 떨어지고 다른 애들이 와서 붙어야 되는데, 떨어지려면
화학적인 분해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공급해서 대략 650도에서 750도, 850도 정도의 온도를 가해줬을 때 이렇게 분해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결합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증착 공정을 통해서 다양한 물질을 증착할 수 있지만 하나의 장비로 모든 물질을 증착할 수가 없고 물질에 따라서 서로 다른 공정가스와 그 다음에 증착 온도가 요구된다. 레시피가 다르다. 장비의 구조도 조금씩 다르고 공급되는 가스 자체가 다르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표를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화살표를 보시면 이 LTO라고 하는 것은 Low Temperature Oxide고 PECVD Ox라고 하는 것은 PECVD Oxide, LPCVD 폴리는 LPCVD로 폴리실리콘, LPCVD로 Amorphous Silicon, LPCVD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PECVD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요렇게 장비가 사실 다 다르고요. 이 장비가 다른 거에 따라서 사용되는 기체 가스도 조금씩 다르고 공정하는 온도도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정 개발 엔지니어는 뭘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어떤 특정한 공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공정에 부합되는 방막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방막을 어떤 식으로 만들까요? PECVD로 만들까요? LPCVD로 만들까요? 어떤 가스를 사용할까요? 공정 온도는 어떻게 할까요? 압력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원하는 성능이 나올까요? 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이 바로 공정 엔지니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공정의 역할 및 이해 중에서 그 절연막이라는 그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절연막 중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람의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치고 방막의 스트레스는 소자의 특성 변화를 시킨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절연막 옥사이드는 반도체 공정의 배선과 배선 사이에 층 또는 층 사이는 반도체 동작의 특성을 위해서 절연막 기능이 필요하다. 즉 메탈 라인과 메탈 라인이 절연되려면 바로 절연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절연막은 전통적으로 실리콘 옥사이드를 가장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반도체 칩을 만들어 놓고 단면도를 이렇게 확인하면 3분의 2가량의 그 부피의 3분의 2가량이 바로 다 절연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막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절연막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절연막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웨이퍼 전체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웨이퍼가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웨이퍼가 휘어지면 가장 큰 단점은 그 다음 공정에서 장비에서 웨이퍼 처킹이 안 돼요. 웨이퍼 처킹이라는 것은 장비에서 웨이퍼를 딱 잡아줘야 되는데 웨이퍼가 이렇게 살짝 들떠 있기 때문에 다음 공정이 진행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RPG 관리와 터멀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연막 공정에서 중요하다. 특히 또한 절연막 특성을 관리하는 물질의 성질, 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물성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먼저 리프랙티브 인덱스를 설명해 볼게요. 굴절률이에요. 빛이 물질에 들어가면서 빛이 움직이는 속도에 대한 비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실리콘 옥사이드의 굴절률은 1.46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2.00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 리프랙티브 인덱스를 측정할 때 측정하려고 하는 광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값이 나오지만, 보통은 이 633 나노미터의 광원을 사용해서 측정을 했을 때, 그렇게 빛을 사용하는 측정을 했을 때 이런 리프랙티브 인덱스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 리프랙티브 인덱스가 잘못됐다, 즉 측정을 했는데 다른 값이 나왔다, 또는 너무 지나치게 1.5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그 방막의 물질의 성능이 이상한 거죠. 물질의 성능이 왜 이상한 거죠? 화학 결합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공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스텝 커버리지라고 하는 공정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단차가 있는 패턴에 각종 방막이 증착될 때 평평한 부분과 단차가 있는 부분에 쌓이는 두께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차가 있었던 패턴에 뭔가 필름을 데포지션을 해서 여기를 채우려고 하면 밑에 차는 영역과 위에 차는 영역이 동일하게 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위는 많이 차고 밑에는 잘 안 차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실제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스텝 커버리지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그림 보시는 거는 계속 공정을 한다면 여기 끝에가 이렇게 만나서 여기를 다 채우기도 전에 위에가 이렇게 다 막혀버릴 거예요. 즉
키홀이라고 해서 열쇠구멍 같은 그 결함이 생기는 그런 분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두 가지예요. 텐사일 스트레스와 컴프레시브 스트레스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없는 방막을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는 밖에서부터 이 방막을 이렇게 이게 컴프레션, 압력으로 이렇게 힘을 가하는 그런 스트레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다 요 웨이퍼 자체는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모으는 힘을 받는다라고 해서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 방막과 필름과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에 스트레스가 받게 됩니다. 자, 텐사일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 웨이퍼 전체가 바로 옆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웨이퍼 월피지가 가운데는 낮고 위가 올라가는 형태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어쨌든 두 가지 형태 전부 다 스트레스는 좋지 않은 것이고, 이런 스트레스를 측정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필름 유니포머티는 당연한 것이고,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하는 것은 화학 양론입니다. SiO2를 만들려고 했으면 SiO2가 많아야 돼요. 근데 SiO2도 있지만 SiO3라는 것이 더 많으면 이 물질의 특성이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화학 조성들을 보고요. 보는 그런 계측 장비를, 분석 장비를 FTIR 같은 장비로 봅니다. 포리에 트랜스폼 인프라레드 IR,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파티클, 입자에 증착을 하고 났을 때 요 웨이퍼 표면에 몇 나노 사이즈 이상의 파티클이 50 나노 사이즈 이상의 파티클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공정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절연막 옥사이드의 품질을 보기 위해서 리프랙티브 인덱스, 스택 커버리지, 필름 thickness, 그다음에 필름 스트레스, 필름 유니포머티, 스토이키오메트리, 파티클 같은 요소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요즘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V낸드, 3D 낸드 공정에서 방막이 여러 층이 적층이 되기 때문에 방막의 두께도 두껍고, 옥사이드와 나이트라이드라는 서로 다른 물질들이 교반돼서 증착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트린직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웨이퍼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스트레스고요. 거기 익스트린직 스트레스라는 것은 외부에서 방막이 증착되면서 서로 다른 열팽창 계수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PECVD 방막의 경우에는 압력, 파워, 가스의 양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공정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막의 스트레스가 달라지는데, 그 스트레스를 보통 인트린직 스트레스를 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스트레스가 플러스 값을 갖게 되면 뭐라고요? 텐사일 스트레스라고 하고, 스트레스가 마이너스를 갖게 되면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3D 낸드 같은 경우에는 옥사이드 나이트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증착할 때 그 밑에 막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릴리즈 할 수 있는, 즉 없앨 수 있는, 상보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공정을 셋업해서 그 스트레스가 적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CVD 공정 개발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단위 공정들은 주로 장비 업체에서 공정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이 요구사항을 맞춰서 그런 공정 레시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도에 따라서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공정 온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자, 공정 역할 중에 갭필이라고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갭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갭을 채울 때 어떤 물질로 채우느냐, 옥사이드로 채우느냐, 나이트라이드로 채우느냐, 메탈로 채우느냐. 자, 그래서 미세 패턴의 구현도 어렵지만 미세 패턴의 갭필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유는 스티킹 코에피션트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스티킹 코에피션트라는 건, 스티킹은 스틱이라는 게 달라붙는 거죠. 엉겨붙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마다 서로 엉겨붙는 그 개수가 다 달라요. 그런데 스티킹 코에피션트가 낮은 물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유니폼하게, 컨포멀하게 증착을 해서 아주 아이디얼하게 갭필을 할 수 있지만, 스티킹 코에피션트가 높은 또는 큰 것, 작지 않은 물질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위에가 딱 이렇게 다 채워져 밑에 소개가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가 닫혀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요. 바로 이것이 스티킹 코에피션트에 따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런 물질의 물질 자체의 스티킹 코에피션트, 물질 자체의 특성, 물성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갭필을 할 때 먼저 이렇게 요런 식으로 먼저 갭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갭필 공정을 수행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리콘 옥사이드 갭필 경우는 테오스가 사일레인보다 스티킹 코에피션트가 낮기 때문에 테오스를 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서로 공정을 할 때 사용하는 재료가 레이어마다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공정 셋업할 때, 공정 평가할 때는 테오스를 사용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일렌으로 한 공정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갭필의 특성은 사일레인 옥사이드가 제일 안 좋고요. 그러니까 갭필 옥사이드라는 것은 사일레인 공정으로 하면 안 좋겠죠. 그러니까 테오스 공정을 쓰거나 또는 BPS를 쓰거나 또는 HDPCVD를 쓰거나 SOD를 사용합니다. 실제 양산에서는 SOD로 먼저 이런 식으로 공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CVD를 사용해서 테오스 CVD를 사용해서 이렇게 갭필을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일레인으로 만든 PECVD 옥사이드인데요. 공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드라고 하는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HDPCVD 같은 경우에 하이 덴시티 플라즈마 CVD, 밀도가 높은 플라즈마를 사용해서 소개까지 잘 채워주는 그런 공정을 하고 있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바로 D램 커패시터의 셀인데 밖에 배리어를 뭔가 ALD로 증착을 하고 요 안에 갭필을 해야 돼요. 이 필링을 할 때 필이 잘 돼야 커패시터가 동작되는 건데 이렇게 좁고 깊은 부분을 어떻게 공정을 통해서 필링을 할 것인가 챌린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드 마스크를 증착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하드 마스크는 단단한 마스크인데요. 보통 엣지 마스크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엣지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마스크 레이어를 증착을 해야 되겠죠. 자, 실리콘 옥사이드 엣지의 경우 전통적으로 PR, 포토 리지스트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선폭이 작아지면서 소프트한 PR 엣지 마스크가 콜랩스 되거나 이렇게 막 뭉개지거나 리닝 되거나 서로 이렇게 붙거나 라인 패턴에서 이렇게 붙거나 하는 등의 한계로 하드한 마스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단단한 마스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드 마스크라고 공정 이름을 붙이고 옥사이드와 엣지 선택비가 우수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하드 마스크로 사용을 했었어요. 옛날에 이거 안 되겠다. 더 단단한 게 필요하다. 그래서 실리콘 옥사이드보다 더 단단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이제 어림없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피논 카본을 가지고 스핀 코팅해서 사용하는 그런 스피논 카본을 사용한 게 벌써 15년 전에 이런 공정을 사용했고요. 최근에는 PECVD를 사용해서 아모르퍼스 카본 레이어를 증착하고 그 아모르퍼스 카본 레이어라는 걸로 하드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드 마스크로 사용했을 때 이렇게 그 하드 마스크에서 엣지를 견디는 것도 좋지만 엣지 공정이 다 끝나고 나서 스트립하는 없애는 공정도 가능해야 돼요. 자, CVD 하드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공정이 복잡한지 한번 볼게요. 요 기판을 엣지하려고 요 모양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 모양이 좁고 깊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마스크 갖고 안 되니까 ACL을 데포지션 합니다. 그리고 나서 ACL을 다시 패터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패터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SION이라고 하는 안티 리플렉티브 코팅 레이어를 또 증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바크라고 하는 백사이드 안티 리플렉티브 코팅이라는 걸 또 하고요. 여기에 또 하고 그 위에 포토 리지스트로 패터닝을 합니다. 그래서 패터닝을 해서 요렇게 엣지를 해서 요만큼 만들어 놓고요. 요 PR을 스트립한 다음에 백사이드 안티 리플렉티브 코팅 레이어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쭉 엣지를 하게 되면 요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여기 하드 마스크니까. 그래서 하드 마스크가 만들어지면 이 하드 마스크를 스트립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기판 위에
어떤, 애취하고 싶은 그런 기판이 있거나 어떤 재료가 있으면 PR 마스크 하나만 싹 써서 공정이 끝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스핀 코팅을 하는 하드 마스크는 공정이 생각보다 조금은 단순하지만 그래도 스핀 코팅은 단점들이 좀 있어서 잘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PCBD로 또는 CBD로 증착할 수 있는 저렴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로우-K 절연막입니다. 자, 디자인 룰의 슈링키지에 따라서, 즉 반도체 소자가 작아짐에 따라서 RC 딜레이가 증가하고 결국은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알루미늄이라는 것의 재료보다는 카퍼가 저항이 더 낮아서 알루미늄에서 카퍼로 금속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저항은 낮아졌고요. 그리고 페러실 커패시턴스, 기생 저항 성분도 기생 커패시턴스 성분도 낮추기 위해서 실리콘 옥사이드를 로우-K라는 물질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로우-K 절연막을 증착하는 용도의 공정입니다. 자, 유전 상수를 지속적으로 낮추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로직 디바이스,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런 공정을 채택해서 적용을 했고요. 현재는 D램 메탈 배선 공정의 도입이 적용되고 있고, 로우-K 재료는 스피넌 방식과 CVD 방식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CVD 방식이 훨씬 더 도미넌트하게 더 많이 채택이 될 것이다. 결국은 로우-K를 만드는 건 재료를 가공하는 것인데 C와 H의 구조를 기공성 구조를 갖는 이런 식으로 기공성 구조를 갖는 재료들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런 기공성 구조가 많을수록 기계적인 강도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후속되는 CMP 공정에서 이 방막이 손상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계적인 특성은 유지하면서 다이엘렉트릭 상수를 낮추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팹 장비의 이해인데요. 장비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 그 팹에 대한 그 공장을 좀 이해 한번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00mm 클린룸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팹이라고 하는 클린룸이고요. 그 클린룸 밑에 서브팹이라고 있습니다. 팹 밑에 영역이고 이걸 플래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부대 시설, 스크러버, 펌프 같은 것들이 위치하고 여기가 메인 장비가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예를 들어보면 M14과 M16의 차이를 보시면 지금 이제 M16 준공 완료를 이렇게 M14이라고 하는 과거에 있는 팹은 천정고가 좀 낮고요. M16은 천정고가 높습니다. 높게 만들어 놓은 요런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 요 안에 에어 서큘레이션의 장비의 높이나 또는 이 플래눔에 위치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팹을 그렇게 설계하고 설계된 대로 장비를 투입한다. 자, 팹 라인 측면에서 구조와 개념의 역할을 보면 공기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다운플로우를 하게 됐고요. 다운플로우에서 이렇게 다시 순환돼서 클린된 공기가 다시 이렇게 위로 계속 서큘레이션 되는 그런 팹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위쪽에는 자동 반송 장치가 있어서 OHT라고 하는 그런 장치고요. 장치가 있어서 웨이퍼가 장비에 이렇게 적합하게 딱 스케줄돼서 그 해당되는 장비에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자, 클린룸의 서브팹에서는 설비 유틸리티가 있죠. 스크러버도 있고, 펌프도 있고, 기타 등등의 처리 장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관 장치, 폐가스 처리 장치도 있습니다. 앞으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 산업화가 많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실제 팹 안의 장비를 보면 우리가 팹 사진을 보면 이렇게 큰 팹에 장비가 있고 요 밑에가 서브팹이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복도에서 사람은 이쪽으로 지나다니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장비 뒷면에 가보면 장비 이렇게 복잡한 장비들이 있고 유저들이 보기엔 즉 엔지니어들이 보기엔 주로 이렇게 요 전면부만 보지만 실제 장비의 내부는 요 안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장비의 관리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조금은 어렵지만 여러분들 장비를 배우고 싶어서 이 수업을 수강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정 특성에 따라서 메인 장비의 챔버 구성이 달라진다. 즉 메인 장비의 챔버가 여기 부분이고요. 이 챔버 구성이 공정 특성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하고 여기는 실리콘 옥사이드를 하고 여기는 아르크를 하고 여기는 ACL을 하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자,
필요한 공정을 수행하게 되는 가스 딜리버리 시스템과 parts and component까지 챔버의 특성에 맞게 구성을 하는 것이 바로 장비 기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장비는 메인 장비에서 웨이퍼가 체인버까지 이송되는 순서를 보시면 여기가 여기가 그 EFEM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가 웨이퍼 파드라고 그러니까 뭐 푸 파드라고 합니다. 푸비 놓여지는 그 위치가 푸 파드고 요 전체 요 앞에 부분이 EFEM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EFEM이라고 하는 푸비 로드 포트에 이렇게 놓여지면 여기가 이제 요 판을 파드라고 하고 여기가 로드 포트라고 얘기를 하죠. 요 로드 포트에 그 웨이퍼가 놓여지면 도어가 열리고 ATM 로봇이라고 하는 상압에서 움직이는 로봇이 웨이퍼를 꺼냅니다. 꺼내서 얼라이너에 요 한쪽에 있는 얼라이너에 놓고 웨이퍼 그 너치에 따라서 오리엔테이션을 딱 맞추고요. 그 다음에 그거 다시 집어내서 로드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집어넣습니다. 로드락에 집어넣으면 로드락은 압력 차이를 극복해주는 그런 챔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상압이고 여기는 진공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챔버 하나를 놓고 여기가 열리면 로드락이 상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닫은 다음에 로드락을 진공을 펌핑 다운을 해주면 여기가 다시 진공이 되죠. 진공이 된 이후에 요 TM 모듈로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또는 TM 모듈에서 웨이퍼를 가져가기 위해서 동일한 압력을 맞춰주고 도어를 열어합니다. 그래서 로드락에서 TM으로 트랜스퍼 모듈로 연동이 되고요. 요 트랜스퍼 모듈에 위치한 웨이퍼는 다시 PM 프로세스 모듈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때 이 TM에 설치된 장비가 vacuum transfer 로봇이라고 하는 vacuum 로봇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앞에 대기압에 있는 로봇을 ATM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가 바로 트랜스퍼 모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PM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 PM이 하나씩 옆으로 이렇게 붙게 되는 그런 것이 반도체 장비다. PCBD 장비도 이렇게 생겼다. 자, 그래서 이제 장비 기술이라고 하면 이 장비 PM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공정이 수행되는 그 위치입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를 주변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변부도 보통 이렇게 뭐 쉬운 그런 기술은 아니에요. 자, PCBD 장비 구성에 대해서 보면 증착에 필요한 프로세스 가스를 MFC, Mass Flow Controller라고 하는 기체를 공급해주고 양을 조절하는 매스 플로우를 통해서 챔버 내에 플로우를 하게 됩니다. 챔버 내에 MFC를 통해서 여기 MFC가 있고 MFC를 통해서 기체 내로 챔버 안으로 가스가 딜리버리가 됩니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샤워헤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즉 우리 샤워할 때 있는 샤워헤드하고 같은 의미인데 기체가 골고루 퍼져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는 그런 부품이에요. 그 샤워헤드를 통해서 프로세스 가스가 챔버 내에 골고루 분사가 되고 그 골고루 분사가 된 이후에 RF 파워를 인가하면 플라즈마가 발생을 합니다. 이 플라즈마가 발생을 하고요. 웨이퍼는 요 척 위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CBD 같은 경우엔 히팅 척을 사용하고요. 히팅 척에 이 플라즈마를 구성하는 화학 성분들이 반응을 일으켜서 웨이퍼에 증착이 됩니다. 그리고 부산물의 형태로 베큐um 펌프를 통해서 반응하지 않은 기체들은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이 빠져나간 것이 스크러버라고 하는 가스 처리 장치에서 가스가 분해되고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형태의 가스로 배출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갑니다. 자, 그러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공정 장비다라고 하면 주로 챔버 기술을 많이 의미를 하게 합니다. 하지만 공정 장비라고 해서 챔버 기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 특별히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챔버의 플라즈마가 어떤지를 잘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프루브 타입의 진단계를 사용하거나 이런 광학계를 사용한 진단계를 사용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주로 이런 방법으로 플라즈마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착 결과가 공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결과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필름의 유니포머티가 어떠냐? 유니포머티를 계산하는 공식은 보통은 이제 300mm 웨이퍼에서는 49개의 점을 측정을 합니다. 49포인트를 측정을 해서 그 측정한 것의 레인지, 민맥스를
결정을 하고요. 2배의 thickness average로 나누어줘서 100%라고 하면, 100을 곱하면 바로 percent uniformity라고 하는 수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uniformity가 아니라 non-uniformity라고 표현되는 게 맞는데, 수십 년 전부터, 한 20, 30년 전부터 이 반도체 분야에서 유니포머티를 측정할 때 몇 퍼센트 난 유니폼하냐, 유니폼하지 않느냐를 측정하고 그걸 유니포머티로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은 유니포머티가 3%다, 5%다. 그러면 3%가 유니폼한 게 아니라 3% 정도 유니폼하지 않다. 이렇게 측정하는 값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eposition rate이라고 해서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증착이 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웨데치 레이스는 바로 BOE라고 하는 버퍼드 옥사이드라는 케미컬에다가 HF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버퍼드 옥사이드에다가 etch를 했을 때 1분당 얼마만큼 etch가 되느냐. 그래서 etch가 너무 안 되는 방막도 이상한 거고요. etch가 너무 빨리 되는 방막도 이상한 거고, 일반적으로 기준에 맞는 버퍼드 옥사이드 etch에 서 나타나는 웨데치 레이스를 만족해야 공정이 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판단 기준입니다. 자, 웨데치 레이스는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웨데치를 하는 웻 베스라고 하는 케미컬 베스가 있죠. 이렇게 케미컬 베스의 온도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refractive index라는 것을 봅니다. refractive index를 보기 위해서는 엘립소메트리를 사용하거나 리플렉토메트리를 사용한다. 분석 계측 기술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핵심 부품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RF 파트로 좀 가볼게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분야의 RF 엔지니어는 과거에도 품귀 현상이었고, 지금도 품귀였고, 앞으로도 품귀 현상을 빚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RF는 전자공학과에서 배우지만, 전자공학과에서 배우는 RF는 전력량이 굉장히 작은 통신용 RF를 주로 배웁니다. 반도체용 RF는 전력량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전기공학과에서 이 정도의 전력량을 다루지만 전기공학과에서는 RF를 잘 안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이 반도체 장비의 RF 부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품귀 현상이다. RF는 반도체의 RF 장비를 공부하면 사실은 취업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 자, RF 파워 제너레이터, 파워를 공급하는 장치고 챔버에 플라즈마를 이그니션하기 위해서 RF 파워를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자, 이제 주파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돼요. 여러분들이 이전까지는 13.56만 배웠어요. 그런데 실제는 13.56, 27.12, 60메가, 100메가 등의 하이 프리퀀시의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높은 500메가짜리도 사용하는 마이크로웨이브 때의 파워를 사용하는 장비도 있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주파수를 바꾸느냐? 바로 주파수를 바꾸면 플라즈마의 성격이 달라져요. 왜 플라즈마의 성격을 다르게 하느냐? 플라즈마의 성격이 달라서 etch가 다르게 되거나 증착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증착하거나 etch하기 위해서 뭘 바꿔야 돼요? 장비의 부품 요소 기술들을 변경시키는 것도 장비 업체들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부에 로우 프리퀀시를 인가합니다. 바이어스를 가해서 아이온 범버먼트를 더 세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는 이 아이온 플럭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로우 프리퀀시를 가해줍니다. 370kHz나 400kHz, 1메가, 2메가 이런 등등의 주파수를 사용해서 플라즈마를 이게 변형시키는 그런 장치로도 사용됩니다. 파워의 구분은 로우 파워냐, 미드 파워냐, 하이 파워냐인데요. 보통 대학 연구실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은 로우 파워 제너레이터고요. 양산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미드 파워,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하는 아주 초대형 파워는 하이 파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RF 제너레이터의 서킷 다이어그램인데요. RF 파워 제너레이터, 즉 시그널 제너레이션, RF 주파수에 따라서 RF 신호를 발생합니다. RF 신호 발생 장치인데 여기는 작은 신호예요. 그 작은 신호를 먼저 증폭하고요, 프리앰프를 하고 파워앰프를 합니다. 그러면 노이즈도 커지죠. 그 노이즈를 각각의 단계마다 불필요한 노이즈를 다 줄여내고 없애내고 회로 설계를 해서 없애고 파워를 또 올리고 파워를 또 올립니다. 거기에 VI 프루브로 결국 임피던스를 측정해서 매칭 시스템까지 연결이 돼서 이 플라즈마에서 발생되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플라즈마의 임피던스, 즉 여기는 저항이기 때문에 원래는 전기를 안 통하는 그런 기체였는데 전기가 통하게 된 이온들의 집단이고요. 그게 일정하게 유지된다지만 아주 미세하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항의 변화, 즉 교류의 저항의 변화, 뭐죠? 임피던스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 임피던스 변화를 맞춰주기 위해서 임피던스를 매칭하는 매처라고 하는 장비가 필요하게 되죠.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자, RF 임피던스 매칭 유닛을 보면 매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제너레이터의 임피던스와 챔버의 임피던스를 매칭시킵니다. 또는 플라즈마를 포함한 챔버의 임피던스를 매칭시킨다. 자, 그래서 결국은 파워가 최대로 전달되게끔 하기 위해서 임피던스를 매칭시키고 리플렉티드 파워, 반송되는 파워를 최저시키기 위해서 바로 매칭 서킷이 있는데 매칭 서킷은 요게 제너레이터고 요게 트랜스미션 라인이라면 바로 매칭 서킷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패시터 하나하고 인덕터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매처를 이렇게 분해한 사진을 보면 실은 이 매처를 한번 분해하면 이렇게 분해를 한 매처는 더 이상 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매처 하나가 수천만 원인데요. 이렇게 나사 자국이 있어도 수리를 안 해주는 게 바로 이런 매처의 매처 시장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하나 있는 것이 요게 커패시터인데 바로 커패시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대신 요 화살표가 있죠. 이게 베리어블 커패시터예요. 커패시턴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큐음에서 요 안에는 베큐음으로 돼 있고 베리어블 커패시터라고 해서 VVC, 베큐음 베리어블 커패시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VVC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냐면 안에 이렇게 쭈글쭈글한 모양이 되어 있고 여기에 스텝 모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텝 모터를 왼쪽으로 돌리면 쭉 펴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쭉 감겨져서 좁아집니다. 간격이. 그러면서 커패시턴스를 조절하는 것들입니다. 자, 아래 그림은 아래 사진은 융합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이런 연구를 수행하면서 실제 국내 논문을 작성을 하고 장비회사, 즉 RF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회사와 그다음에 이 RF 반도체 증착 장비의 RF 제너레이터, RF 팀에서 모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졸업생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용기를 내서 이런 어려운 공부지만 도전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굉장히 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반도체 양산급 RF 제너레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뉴파워 플라즈마라고 하는 기업이 국내에선 유일하고요. 외국계 기업에서는 MKS, 어드밴스드 에너지, 그다음에 일본계 다이한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바로 RF 제너레이터 이런 모듈들을 공급하고 있고요. 여기는 MKS, 요거는 AE 장비입니다. 자, 그래서 챔버의 클린 RPS라고 하는 챔버를 클리닝하기 위한 리모트 플라즈마 소스라고 하는 그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프로세스 챔버 내부에서 데포지션 챔버 내부에서 필름이 형성이 되면 웨이퍼에만 필름이 증착되는 것이 아니라 웨이퍼뿐만 아니라 챔버에도 증착이 되죠. 그래서 그 챔버에 증착된 것들을 결국은 클리닝을 해줘야 됩니다. 일정한 시간마다. 클리닝을 할 때 챔버를 매번 열어서 클리닝을 하면 너무 번거로우니 그때 리모트 플라즈마라는 것을 만들어서 리모트 플라즈마로 클리닝을 합니다. 그래서 리모트 플라즈마 소스를 이용한 F2 레디컬, F가 플로리닐이 반응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실리콘 그런 물질들하고 잘 반응을 해요. 그래서 클리닝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시튜 드라이 클리닝, ISD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시튜 드라이 클리닝을 수행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장비는 저희가 지금 학교에 가지고 있는 그 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MKS의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그 모델의 그 RPS 시스템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학교에 가지고 있는 테스라고 하는 회사의 그 CBD 장비입니다. 그 CBD 장비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어드밴스드 에너지의 리모트 플라즈마 소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RPS의 세부적인 특징은 레디칼을 이용해서 챔버 클리닝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효율, 고선택비를 가지고 있고 챔버 외부에서 플라즈마를 생성하기 때문에 챔버 내부에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샤워헤드와 히터의 데미지 발생이 적어서 부품 수명을
부품 수명 단축을 방지하기 때문에 실제 양산에서 이런 식으로 부품을 이렇게 부분품을 적용해서 장비를 구성합니다. 그 안에 회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게 챔버라고 가정을 하면 챔버에 이 RF 제너레이션 되는 그 플라즈마가 리모트 플라즈마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형태가 되고요. 요 위에는 리모트 플라즈마를 만들어내기 위한 서킷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런 자기 회로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마이크로웨이브 회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마이크로웨이브 회로에다가 가스를 공급해주고 가해준 에너지에 의해서 플라즈마가 발생됐을 때 바로 챔버로 들어가게끔. 자, 작동 시퀀스는 아르곤 플로우를 먼저 흘려주고 AC 파워를 인가한 다음에 AC 주파수가 낮으니까 AC 파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플라즈마를 이그니션 시킵니다. 즉 파워를 인가가 되면 NF3를 공급해줘서 바로 플로린이 어떤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플로린 플라즈마를 형성시켜서 F 라디칼을 만들고 챔버로 전달한 다음에 F와 실리콘이 반응해서 리액션이 일어나게끔, 그리고 반응이 다 된 그런 그 부산물들은 펌프로 빠져나가게끔, 챔버 밖으로 빠져나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장비다. RPS, 리모트 플라즈마 시스템이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기체가 공급되는, 가스가 챔버로 공급되는 부가장치 속에는 샤워헤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샤워헤드는 가스 딜리버리 시스템, 가스가 챔버로 들어갈 때 공급된 가스가 챔버 내에 고르게 퍼지게 하기 위한 장치고요. MFC를 통과한 가스가 스탠다드 큐빅 센티미터 per minute, 1분에 몇 세제곱 센티미터만큼의 부피를 가진 그 가스가 공급되느냐를 MFC가 정의를 한다면, 그 정의돼서 공급되어 있는 가스가 챔버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샤워헤드입니다. 자, 그래서 샤워헤드는 가스 유동이 챔버 내부 및 웨이퍼 표면에 고르게 분포해야 되게, 분포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물론 이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도 위에서 가해준 샤워헤드의 그에 공급된 압력이나 또는 크기, 이런 구멍의, 이런 홀들의 사이즈에 따라서 서로 다 다른 유체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지금 제시된 내용들은 석사과정 1학기 학생이 입학 후에 3개월 시점에 연구를 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바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샤워헤드를 설계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공정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반도체 장비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히팅 척이 있어요. 웨이퍼가 놓여지는 이 부분이 바로 척인데요. 이 척인데 이 척에 열을 가해야지만 반응이 일어납니다. CVD에서는 특히 요즘에는 고온의 열을 많이 가해주기 위해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ALN이라고 하는 세라믹 소재를 사용해서 히터를 만듭니다. ALN 소재는 보통 650도 공정이 가능하며 앞으로 미래에는 지금 최대 800도까지 승온이 가능한 그런 히팅척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반도체 업계의 방향인데, PECVD는 기존 퍼니스 공정에서 보다도 낮은 온도에서 공정이 가능한 점이 있었으나 방막의 재료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공정이 잘 안 되고 파티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정 온도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알루미늄 옥사이드 계열의 세라믹은 열팽창 때문에 알루미늄 옥사이드로 만든 세라믹이 깨져요. 그래서 열을 더 잘 견딜 수 있는 고온 특성이 좋은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히터를 적용하고 있고, 실제 저희 그 연구소에서 면상 발열체를 이용해서 아주 고속으로 승온이 가능한 ALD, 그다음에 CVD용 알루미늄 히터를 설계하고 열 해석을 통해서 실제 세라믹 척을 제작한 그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례는 6인치의 척이고요. 이것이 앞으로 향후 300mm 척까지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게끔 계속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자, 또 진공 부품 더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진공 부품 중에 베큐움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즉, 이 모든 장치들이 가스가 딜리버리 되고 샤워헤드를 통해서
웨이퍼까지 전달되고 웨이퍼 척이 있다면 지금 이 챔버 안의 분위기는 전부 다 진공 상태라는 것입니다. 진공, 즉 압력이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압력과 관련돼 있는 입자들의 수와 입자들의 충돌 수에 따라서, 충돌하는 확률에 따라서 압력이 결정되는데, 그 압력이 바로 면적에 따른 그런 어떤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진공이 필요한 이유는 반도체 물질의 도핑 정도가 ppm 수준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자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입자들을 싹 다 없애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공이 이루어져야지만 입자들이 서로 충돌해서 플라즈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챔버는 진공 펌프와 연결이 돼 있고, 바로 이 챔버 자체는 진공 상태다. 팹 제조 공정에서 해당 프로세스에 맞는 오염물이 없는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는 기술, 플라즈마를 발생하기 위해서 이 진공이 필수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압력은 PVD 공정에서는 10의 마이너스 3승, CVD 공정에서는 10의 수 밀리토르, 즉 10의 마이너스 5승 토르나 10의 마이너스 3승 토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네요. 2승 밀리토르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VD 공정에서는 보통은 수토르에서 공정이 진행이 됩니다. 자, 수토르 공정이 진행되고요. 이 진공기술, 반도체 장비를 하는 사람들이, 특히 하드웨어를 하는 그 사람들은 반도체 장비 기업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학생들이 진공기술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진공기술을 기계공학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전자공학의 이 커리큘럼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이런 교재를 구입해서 진공기술이 어떤 건지 공부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사진이긴 하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진공과학 기술자들입니다. 표준과학연구원의 이효창 박사님, 젊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정말 열정을 가지고 플라즈마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갔던 이효창 박사님,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요. 유신재 박사님, 마찬가지로 지금은 충남대학교에 계시는데 이 하나하나를 논리적으로 플라즈마에 대한 궁금증을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플라즈마를 더 많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분들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처럼 멋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담이고요. 자, 펌프로 넘어갈게요. 자, 진공을 만들어내려면 진공 펌프가 필요합니다. 그 진공 펌프의 종류는 드라이 펌프가 있고 DP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TMP, 터보 몰리큘러 펌프입니다. 그리고 크라이오 펌프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한다면, 드라이 펌프는 로터리 펌프하고는 달리 오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로터리 펌프는 오일을 사용하는데, 오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일에 역류가 없어서 이 오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양산에서는 로터리 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드라이 펌프를 사용합니다. 근데 되게 비싸요. 펌프 한 대에 2천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로터리 펌프는 한 200만 원, 300만 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대부분 다 로터리 펌프를 사용하지만 저희 양산 장비 팹에서는 실제 드라이 펌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언젠가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TMP라고 하는 터보 몰리큘러 펌프는 굉장한 고속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1분에 한 26,000에서 34,000 RPM 정도로 이게 회전이 되고요. 그렇게 회전이 되면서 아주 고속으로 고진공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크라이오 펌프라는 것은 펌프 내부에 극저온 영역을 만들어서 기체를 갑자기 응축시켜서 기체의 부피를 줄여서 펌핑을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펌프를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진공도, 원하는 진공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챔버가 있으면 부스터 펌프와 드라이 펌프를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 양산 장비에서는, 양산용 장비에 사용하는 펌프에서는 이 펌프 내부 안에 부스터 펌프와 드라이 펌프를 같이 붙여놓은 그런 형태로 공급을 합니다. 자, 연결을 할 때도 터보 펌프를 사용할 수 있고요. 터보 펌프를 직결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바이패스로도 이렇게 사용해서 먼저 1차적으로는 챔버에 있는 압력을 부스터 펌프와 드라이 펌프로 압력을 제거한 다음에 일정 수준까지 도달하고, 그거보다 더 낮게 도달하게 할 때는 요 라인을 잠그고
바로 여기에 있는 터보 펌프를 가동해서 요 라인을 열어주고 요렇게 더 빠지게끔 만드는 그런 형태로 연결할 수가 있고요. 크라이오 펌프를 만들어서 챔버에 부피, 가스 부피를 줄여서 이렇게 부스터 펌프와 드라이 펌프로 빼주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펌프 업체 많이 있는데 국내의 유일한 드라이 펌프 제조 기업은 아직까지는 LOT 베큐이라고 하는 LOT 베큐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PECVD 공정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PECVD 공정은 이제 PECVD 옥사이드 공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PECVD로 만든 USG, Undoped Silicate Glass라고 합니다. USG, Undoped Silicate Glass는 재료에 따라서 테옥스 옥사이드와 그다음에 사일레인 옥사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일레인을 사용해서 만든 SiO2와 테오스를 사용해서 만든 SiO2. 같은 SiO2고 같은 물성을 가지고 있긴 해요. 같은 SiO2예요. 결과물은. 하지만 만드는 과정이 그래서 실제 공정이 되는 결과물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갭 필링의 역할이 기능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어떤 그 공정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테오스 옥사이드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는 사일레인 옥사이드를 사용한다. 자, 절연막 적용 공정에 따라 STI 공정을 쓰기도 하고 ILD 공정을 쓰기도 하고 IMD 공정에 쓰이기도 한다. 자, 공정 관련해서 가변 가능한 장비 파라미터는 가스 플로우나 가스 레이시오. 자, 가스 플로우라는 것은 가스의 양입니다. 가스 플로우 레이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1분당 얼마만큼의 가스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원하는 넣어준 공정 가스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결정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에사일레인과 N2O의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SiO2 공정이고요. 마찬가지로 SiO2의 공정인데 테오스와 산소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공정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증착률도 달라집니다. 유니포머티도 달라집니다. 자, 압력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증착률도 달라지고 유니포머티도 달라져요. 그 다음에 inert gas flow rate이라고 해서 inert gas라는 것은 비활성 가스를 의미합니다. 수소를 쓰기도 하고요. 주로 헬륨을 쓰기도 하죠. 여기 수소라기보다는 수소는 비활성이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헬륨을 사용하고요. 질소를 사용합니다. 자, 헬륨을 사용하고 질소를 사용해서 이 플라즈마의 덴시티를 조정해주고 RF 파워, LF를 얼마큼 주느냐, HF를 얼마큼 주느냐, 또는 HF만 쓰느냐, HF하고 LF를 같이 쓰느냐, 그럼 HF를 하나만 쓰느냐, 두 개를 쓰느냐, 이런 식에 따라서도 장비 구성이 다 달라지고요. 웨이퍼 척의 온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공정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 쉬운 거 아니고요. 반도체 장비 쉬운 거 아니에요. 되게 복잡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만 생각했을 뿐이고, 여러분들이 어느 기업이든 가서 일을 하시게 되면 복잡한 것까지 다 이해하시고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는데 미리미리 공부해 두신다면 굉장히 좀 수월하게 업무에 적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개별 방막의 특성에 맞는 조건으로 세팅해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서 공정을 수행한다. 최적의 공정을 찾아내는 것이 BKM, Best Known Method라고 해서 가장 알려진 방법 중에, 레시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BK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 대학원생들도 자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자기 조건에 맞는 레시피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BKM을 개발한다, BKM을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테오스 같은 경우에는 액체 소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LFM이라고 하는 Liquid Flow Meter라고 하는 MFC 같은 거예요. 가스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리퀴드의 양을 조절하기 때문에 Liquid Flow Meter를 사용해서 인젝션 밸브를 통해서 기화기를 통해서 공급 배관까지 전달되는데, 공급 배관이 온도가 차가우면 거기 배관에 코팅이 되죠. 그래서 배관이 차갑지 않게끔 온도 관리를 해주는 용도로 바로 이 히팅 자켓을 사용해서 온도를 배관까지, 챔버까지 잘 이 프리커서가 잘 딜리버리 되게끔 해주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히팅 자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장비 관리 인자에서 보면 프로세스 장비의 주요 인자는 장비의 부품을 의미합니다. 장비를 제어한다. 자, 부품을 제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부품 중에는 가스 플로우를 제어하는 장비가 MFC나 LFM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셔를 제어하는 것이 게이지, 압력 게이지나 오링 또는 펌프, 밸브 같은 것이 있는데 밸브가 빠졌네요. 밸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F 파워는 제너레이터와 매처, 그 다음에 챔버 월 컨디션이 어떻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히터 템퍼레처는 웨이퍼의 유니포머티에 영향을 줍니다. 자, 딜리버리 라인 템퍼레처라고 하는 것이 관의 막힘, MFC의 고장을 유도해내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MFC가 한 개당 한 2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온도 관리가 안 돼서 MFC가 막히면 그 MFC를 이제 수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수리를 하면, 한 시간은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고, 그 비용은 한 200만 원짜리 수리하는데 13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새 거를 사려면 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그 장비 관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점들이 있다 인식해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주로 이런 공정 진단에 관심이 많이 있고, 특히 공정 진단 중에 장비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거기에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가 고장났다라는 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는 고장날 일이 없어요. 왜죠? 장비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이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품이 고장났는지를 알아야 적절하게 손을 쓸 텐데, 장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장비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어떻게 알고 장비를 어떻게 하면 고쳐서 제조하고 생산하고 개발을 할까요? 자, 그래서 장비의 부품별로 뭔가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HDPCVD에서 그 옥사이드 공정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CVD 공정을 했을 때 컨퍼멀하게 이렇게 etch가 되면, 이게 증착이 되면, 데포지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스티킹 코에피션트 때문에, 특히 사일레인 같은 경우에는 스티킹 코에피션트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요. 더 진행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HDPCVD라는 것은 하이 덴시티 플라즈마를 사용해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톡톡톡톡톡 여기를 이렇게 깎아내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칩니다. 증착을 하면서 여기가 계속 깎이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증착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증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좁고 깊은 홀을 채울 때 여기에 있는 오버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버행인데, 이 오버행 되는 부분이 계속 없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공정이 HDPCVD입니다. 그래서 갭필을 하는데 한동안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갭필을 하는 거에 이런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장비가 고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점이 좀 생겨서 파워가 많이 주니까 방막에 데미지를 줘서 이제 공정을 HDPCVD를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처음에 데포지션하고 다시 스피논 카본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다시 증착을, 필링을 하는 그런 갭필 공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 그림은 갭필 공정이 아니에요. HDPCVD로 데포지션을 하는 그런 공정이다. 그래서 데포지션을 하고 스퍼터링을 일으킨 다음에 또 세컨드 데포지션 하는 그런 공정을 운영한다. HDPCVD와 PECVD의 공정 조건의 차이는 플라즈마 덴시티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PECVD는 여기 오타가 또 있네요. 10의 10승 정도의 덴시티를 가진다면 HDPCVD는 10의 11승 정도의 덴시티를 갖습니다. 즉 플라즈마의 밀도가 10배 정도 높다. 그리고 프레셔가 여기는 수 밀리토르다. 그래서 바로 엣치와 비슷한 형태의 하여튼 이렇게 여기를 좀 엣치는 아니고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오버행된 부분을 깎아내는 그런 과정이 포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장비에서 HDPCB에서 장비 관리 인자는 덴시티를 높여주기 위해서 ICP라는 그 형태의 구조를 사용하고요. 플라즈마를 만드는 그 장비 형태가 ICP 플라즈마를 만들어내고 터보 펌프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러프 펌프, 로터리 펌프 같은 것도 이제 드라이 펌프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ICP 소스 파워를 어떻게 하느냐, 바이어스 파워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가스의 레이쇼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헬륨과 H2 버퍼 가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뭐 H2가 되고 N2가 돼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ESC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장비 파라미터이고, 이 장비 파라미터를 잘 설정을 했을 때 바로 공정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ECVD로 ARC라고 하는 안티 리플렉티브 코팅을 공정하는 기술입니다. ARC 공정에서는 포토리소그래피 익스포저 시에 빛이 산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리플렉션이 일어나지 않은, 빛의 반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빛을 흡수하는 물질을 코팅을 합니다. 그것을 사이온이라는 물질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포토리소그래피에서 빛이 산란돼서 바깥으로 산란되면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 안쪽으로 산란되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글지글한 라인 쉐이핑이 깨끗하지 않은 패턴이 포토리소그래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고자 이 언더 레이어에 PECVD로 공정을 해서 레이어를 추가하는 것이 바로 ARC 공정이다. 보시라고 할 수 있고요. PR 코팅 이전에 ARC막을 공증착해서 빛의 반사를 줄여서 패턴의 정밀도를 향상합니다. 올게닉의 ARC 및 PECVD의 SiON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뭐 스핀 코팅을 사용하는 ARC도 있지만 PECVD 지금 패턴이 작아지기 때문에 저 드라이 공정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PECVD로 SiON을 증착해줘서 여기에 리플렉션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죠. 자, 장비 관리 인자를 봤을 때 가스 플로우나 가스 레이시오, RF 파워, 프레셔, 히터 템퍼레처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 가스 플로우가 결국 공정에 영향을 이렇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비 관리 인자라는 것은 공정을 잘하기 위해서 연관성이 있는 장비의 파라미터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재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소재를 가공하는 조건을 정해서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공정 개발 또는 공정 기술이다.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공정 개발이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공정 기술이다. 자, Thermal CVD에서 BPSG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플라즈마를 사용한 건 아니지만, BPSG라는 것을 이렇게 테오스에다가 TMB와 TMP를 사용하고 산소를 주입시켜서 BPSG라고 하는 플루어러블 옥사이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옥사이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도프드 실리케이트 글래스 필름에다가 보론과 포스포러스를 주입하면 플로우 특성 향상이 많아지고, 온도를 높이면 바로 플로우가 일어나서 이런 단차가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은 좀 얕게 남아있고요. 이 낮은 곳은 깊게 높아지는. 그래서 포스트 어닐링을 했을 때 바로 이게 이렇게 옥사이드 단차를 줄여낼 수 있는, 이런 단차를 줄일 수 있는 과정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갭필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국제 일렉트릭 코리아라는 기업에서 이런 장비를 만들거나, 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같은 회사, 그리고 원익 테라세미콘 같은 그런 퍼니스를 공급하는 기업에서 이런 장비들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PSG가 데포지션 됐을 때하고 어닐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BPSG가 이렇게 플로우업을 돼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죠? 계필의 단차가 줄어들어서 후속 공정이 쉬워지는. 또 플루어러블 옥사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증착을 한 다음에 어닐링을 하게 되면 요 계필을 여기까지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위에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 사진이고요. 자, 이런 공정에서 장비 관리 인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핀 코팅과 큐어링으로 SiO2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재밌게도 PECVD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스핀 온 다이렉트릭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실제 소자의 절연 특성과 더불어 갭필 특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SOD, 다이렉트릭이라고 하는 유전체인데, PR처럼 이렇게 용액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핀 코팅이 가능한 그런 물질이에요. 그런 고분자 물질처럼 돼 있고요. 후속 열 처리를 통해서 SiO2의 절연막을 형성합니다. UP 케미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세라마블이라는 제품이 대표적인 그런 제품이고요. 원액은
폴리사일러제인이라고 하는 폴리머 구조의 옥사이드 나노 파우더가 섞여 있고, 그 나노 파우더를 믹싱해서 스핀 코팅을 한 다음에, 물론 솔벤트도 있습니다. 솔벤트도 같이 섞여 있는 거 사이에 스핀 코팅을 하고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폴리머를 구성한 성분들이 다 없어지고 결국은 SiO2 성분이 남고 결합이 이루어져서 실리콘 옥사이드와 동일한 성능을 내는 그런 물질이 만들어지죠. 굉장히 그 유명한 물질이 됐고요. SK 하이닉스에서도 이 물질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화학 재료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공급사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런 재료들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주로 일본 기업들이나 외국의 기업이 훨씬 더 많은데 국내 기업이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 케미칼들은 폴리사일러제인이라고 하는 물질 가지고 적용 공정에 STI, ILD 적용하고 퀴옥세인이라고 하는 사일로퀴옥세인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또 만들어서 IMD를 만들거나 등등 다른 재료들을 결합해서 이런 화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원하는 물질을 원하는 공정 특성이 나올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소재 개발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장비 관리 인자는 RPM, 스핀 코팅을 하기 때문에 RPM, Resolution per Minute, EBR이라고 해서 Edge Bead Remover, 이 엣지에 얼마만큼 양이 많이 안 쌓이게끔 하는지, 디스펜스 양, 베이크 템퍼레처, 그리고 용액의 순도 관리 등등이 해당됩니다. 자, PECVD로 만드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자, 여기서는 제가 바라기는 Si3N4라고 냈는데, PECVD로 만들 때는 Si3N4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가능하면 Si3N4의 결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바라기는 Si3N4라고 하고요. 공정 역할은 옥사이드 막질보다 밀도가 높아서 단단합니다. 그래서 패시베이션 레이어로 사용되고, 산화방지막으로 사용되고, 헐드 마스크로 사용되고, 웨드치 스탑으로 사용되고, CMP 스탑으로 사용되고, 엣치 스탑으로 사용됩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이런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의 방막을 증착하는데, 필름 덴시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략 한 500~600도 정도 온도를 사용하고요. 유전 상수가 높아요. 그래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어디에 사용되죠? 네, 바로 트랩 디바이스에 사용되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낸드 디바이스의 트랩 레이어로 사용이 되죠. 실리콘 옥사이드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2가인 옥시전에 비해서 3가인 나이트로젠에 의해서 번딩 에너지가 높아서 배리어 특성에 적합하고 미케니컬 스트렝스가 크다. 실제 결합 공정에 대한 화학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장비 관리 인자를 보면 PECVD, 일반적인 PECVD 장비 인자 관리하고 똑같아요. 즉 가스 플로우나 RF 파워나 프레셔, 템퍼레처, 플라즈마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CL이라고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Amorphous Carbon Layer라는 공정에서 비정지 형태의 카본 화합물, 또 결정 구조 없이 반응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제의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 라이크한 sp3라는 결합 구조를 가지고 수 있고요. 그래파이트 구조를 가지고 있는 sp2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물질들이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정말 단단한 물질을 만들거나 또는 좀 단단하지 않고 무른 카본을 만들거나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너무 단단하면 하드마스크는 좋지만 스트립이 안 되니까 공정에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린 베이스의 엣치 셀렉티비티가 우수하고 산소에는 금방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결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영역에 있는 단단하지만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막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냥 막이 증착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ACL 공정은 온도에 따라 물성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데 템퍼레처가 또는 수소의 함유량과 엣치 셀렉티비티가 어떠냐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수소의 함유량은 낮아야 되고요. 공정 온도는 높으면 막이 품질이 좋아요. 엣치 셀렉티비티는 당연히 높아야 돼요. 그런데 공정 온도를 높이면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공정 온도를 낮추고 싶어요. 근데 낮추면 막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따라서 300도에서 650도 정도까지 온도를 선택합니다. 실제 이 장비를 가장 잘 만들고 있는 회사는 국내 기업인 테스라고 하는 기업에서 ACL 장비를 거의 전량 공급하고 있다 보셔도 됩니다. 자, 장비 관리 인자는 히터 템퍼레처와 가스 플로우, 프레셔, RF 파워, 플라즈마가 또 끼죠. 플라즈마를 사용하니까 플라즈마를 포함하는 건 당연하죠. 자, PECVD로 로우-K 공정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로우-K 공정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프리커서 잘 다룰 줄 몰라서 아무래도 전자공학과다 보니까 화학적인 지식이 좀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만, 자, 알루미늄과 실리콘 옥사이드를 반응시키거나 또는 알루미늄하고 실리콘 옥사이드를 반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알루미늄과 실리콘 옥사이드를 사용했던 그런 시대에서 구리와 로우-K를 사용하는 시대로 바뀌었고요. 로우-K 옥사이드와 나이트라이드 공정이 필요하다. 즉, 메탈 배선 간 IMD 간의 커플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절연 목적에 필요하고요. 그 목적은 결국은 시그널 딜레이, RC 딜레이를 줄여서 속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로우-K 물질은 포러스하고 기계적인 강도가 약하고 구멍이 있어서 수분 흡수가 취약하기 때문에 후속되는 공정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속되는 공정이 잘 적합한 로우-K 물질이 어떤 거냐, 그걸 알아내야 되는데, 바로 후속 공정이 어떤 것이냐를 알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 물성에 대한 리프랙티브 인덱스나 스트레스, 그 다음에 다이렉트릭 컨스턴트, 영스 모듈러스라고 하는 기계적인 강도를 얘기하는데, 이런 값들의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캐니스터라고 해서 이렇게 프리커서를 담아놓는 통입니다. 이 캐니스터를 이용해서 로우-K 프리커서를 공급하는 기술들도 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래에는 액체 소스가 아니라 고체로 돼 있는 그런 기화되는 소스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자, 장비 관리 인자는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하고 동일하다. 자, NDC라고 해서 나이트로젠 도프드 카바이드라고 하는데요. 질소를 카본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SiON이 아니고 SiCn이 되는 거죠. 굉장히 좀 특이한 공정이긴 하지만 전통적인 나이트라이드 공정에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만들어졌다면 로우-K 특성 구현을 위해서 카본을 첨가한 나이트라이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공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많이 적용되지는 않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적용이 되고 양산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프리트리트먼트와 소킹과 피닝 스텝을 거쳐서 카퍼 옥사이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카퍼 SiX를 형성한 다음에 카퍼 어디션을 강화시키고, 그 이후에다가 캐핑 레이어로 SiCn을 증착한다. 그래서 이 구리 공정에 적합한 SiCn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리커서는 TMS라고 하는 테트라 메틸 사일레인을 사용한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CVD 주요 공정의 장비 역할 중에 몰드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저는 몰드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ON 스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몰드는 멀티플 옥사이드 나이트라이드 레이어 데포지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있고요. 3D 낸드 게이트 온 스택, ON 스택이라고 합니다. ON 스택 또는 ONO 스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공정 역할을 볼게요. 3D 낸드 공정에서 수직으로 게이트 패터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 보셨죠? 옥사이드 나이트라이드 스택 공정을 합니다. 동일한 챔버 내에서 옥사이드와 나이트라이드를 반복해서 증착합니다. 자, 이것이 과거에는 옥사이드는 옥사이드 챔버에서, 나이트라이드는 나이트라이드 챔버에서 따로따로 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서로 다른 챔버에서 서로 다른 막을 이렇게 꺼내서 얹고, 꺼내서 얹고, 꺼내서 얹고, 꺼내서 얹고 하니까 스루풋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인더스트리에서는 한 챔버에서 옥사이드도 하고 나이트라이드도 하고 옥사이드도 하고 나이트라이드 하는 그런 챔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을 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잘못하면 이런 파티클 하나가 이렇게 둥글게 점점 커지는 현상이 생겨요. 파티클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레이어 두께의 유니포머티를 손상시켜요. 그리고 막이 두께가 올라가면서 정말 두께가 다 일정해야 되는데 일정하지 않은 그런 공정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이 필름이 두꺼워지면서 컴프레시브나 텐사일 스트레스가 릴리스 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자, SK 하이닉스에서 발표한 테크놀로지 로드맵입니다. 3D 낸드에서 테크놀로지 로드맵을 보면 지금 현재라기보다는 발표한 그 시점에서 바로 2021년도 시점인데요. 2021년도에 178단 개발하고 지금 성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향후 200단을 개발하기 위해서 200단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5, 6년 이내에도 결국은 미래 500단 또는 600단까지 가보고 싶은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자업체에서는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한계에 도전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장비 기술도 이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장비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향후 트렌드입니다. 향후 극복해야 되는 과제는 웨이퍼 warpage하고 thermal stability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련막에서 갭필 특성을 필요로 하는 공정은 ALD 방식과 액상의 SOD 방식으로 지속해서 연구 개발 중이면서 갭필 마진이 필요한 공정에서는 점진적으로 이런 공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시간 공간 분할 ALD 갭필 장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차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높아지면 결국은 etch를 하기 위해서 마스크는 어떻죠? 하드 마스크는 더 단단하고 더 단단한 물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스트립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단하지만 쉽게 없앨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개발하는 공정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염두대기는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라는 물질이 앞으로 후보군으로 제시가 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자, 로우 K IMD 기술입니다. 즉, 반도체 미세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로우 K들이 더 많이 개발이 되긴 했지만, 지금보다 더 낮은 유전상수를 가지면서도 더 단단한 물질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공부 안 하고 A 플러스 받고 싶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 가고 싶고요. 일 안 하고 월급 받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반도체의 그 욕심들이. 그러나 실제 반도체 기술은 정말 땀 흘려서 이걸 만들고 있고, 노력해서 이걸 만들어내고 있고, 융합해서 이걸 만들어내고 있고, 머리를 쫙내서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물질이 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etch도 문제지만 웨이퍼 warpage, 웨이퍼가 진짜 이렇게 휘어요. 실제로 이렇게 새들 모양의 말 안장 모양으로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싱글 타입으로 이렇게 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스트레스를 릴리스하는 공정 기술과 그런 장비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철옹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쇠로 만든 독처럼 튼튼하게 둘러싼 산성이라는 뜻인데, 자, 회로는 갈수록 좁아지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웨이퍼 warpage하고 thermal 안정, thermal stability, 패시베이션 역할을 하는 저련막 기술이 여태까지는 쉬운 기술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CVD 기술이 그렇게 쉬운 기술이 아니다. etch 기술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CVD 기술도 어렵다. 그래서 반도체 내부에 이 CVD 기술에 더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위해서 이런 그 고민을 하는 엔지니어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써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